오늘 진행할 자소서 항목풀이는 바로 신한은행입니다. 항목풀이를 설명하기 전에 신한은행의 현황, 그리고 은행업권의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가계대출의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현황과 두 번째로는 개인사업자 대출의 연체율이 급증하고 있는 현황만을 주목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금융권, 은행권은 규제의 산업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은행의 결이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각 기업의 현황에 주목하기보다는 은행업권의 전반적인 시장 현황에 주목해서 자소서와 그리고 면접을 준비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일단 첫 번째 가계대출의 현황이에요. 네, 어마어마하죠? 대출 증액을 제한시켰다. 전세 계약, 갱신시 대출 증액을 제한시켰고,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등 안정자금 대출 한도를 약 1억 원으로 제한시켰습니다. 더불어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마이너스 통장을 제한시켰고요. DSR 평균 비율을 인하시켰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저번 달 8월에 결정된 은행업권의 사항들입니다. 그렇다면 대출 취급액을 살펴봐야겠죠. 은행의 가계대출 증감 추이의 취급액을 보는 표를 가져와 봤습니다. 24년도 상반기 내용인데요. 3월을 제외하고 가계대출의 취급액이 모두 증가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가계대출의 잔액을 살펴봐야겠죠. 여기서 우리 뒷등이들이 취급액과 잔액의 차이점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일단 취급액이란 일반 기업 입장에서 보자면 매출을 의미합니다. 네, 하루 그리고 연 아니면 달별로 은행이 고객한테 판매한 대출 금액을 의미하는 거죠. 반면 잔액은 고객한테 빌려준 돈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취급액이 9월 오늘 며칠이죠? 11일 기준 약 100억이 발생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렇다면 9월 12일 기준 잔액은 약 200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11일 말고도 10일, 9일, 8일에도 은행은 지속적으로 고객한테 대출을 판매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대출이 나간 돈, 즉 고객한테 빌려준 돈의 남은 금액은 약 200억이 될 수 있다는 말을 의미합니다. 이 개념이 조금 헷갈릴 텐데 직접 대출을 상품을 판매를 해보고 기획을 해본다면 이 두 가지 미묘한 차이점을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됩니다. 그냥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하자면 취급액은 매출이고 잔액은 잔액은 금융사가 고객한테 다시 회수해야 될 돈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잔액을 조금 살펴볼게요. 2024년 6월 말 기준 5대 신흥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약 708조 원입니다. 이는 작년 말 대비 약 2.3% 증가한 수치이고요. 반년 만에 무려 연간 기준 수치를 도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파격적으로 그리고 폭발적으로 가계대출 취급액가 증가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 부동산 가격 상승 때문인데요.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집값이 갑작스럽게 뛰면서 대출 빌려서 집 사자라는 기조가 폭발적으로 대중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서 그동안 미연준의 금리 인하 기조로 대출 금리가 상대적으로 쌌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출받고 집 산다는 개념이 굉장히 보편화되었고 심지어 대출이 아주 잘 나오는 상황까지 도래되면서 가계대출의 취급액과 잔액이 미친 듯이 증가한 상황이 도래된 거죠. 그렇다면 가계대출이 이렇게 증가하게 된다면 은행업권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일단 첫 번째로 금융사의 자산 포트폴리오 자체가 가계대출로 쏠릴 경우 당연히 연체 리스크가 높아지겠죠. 왜냐하면 금융사는 대출 잔액과 그리고 대출 취급액이 증가한다면 더 이상 고객이 대출을 받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해버리거든요. 근데 금리를 인상한다면 고객 입장에서는 당연히 상환해야 될 금리가 높아지니 금리 상환에 대한 부담감이 가중되겠죠. 그렇다면 소비를 위축시키고 이는 대한민국 경제 자체의 악순환으로 연결이 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주택담보대출인 경우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는 구조잖아요. 이 부동산의 담보물 가치가 갑자기 하락해버린다면 가계대출 자체의 부실 위험성이 어마어마하게 커질 수 있다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바로 개인사업자 대출의 현황인데요. 2024년도 1분기 개인사업자 대출의 연체를 살펴본다면 한 달 이상 연체된 개인사업자 대출금의 잔액은 약 1조 원입니다.
2020년 1분기 연체를 보자면 약 6천억밖에 되지 않거든요. 무려 4천억 차이의 연체율이 상승한 것으로 보아서 이 개인 사업자 대출의 현황 역시 리스크가 도래했음을 볼 수 있죠. 네, 연체율도 좀 살펴볼게요. 연체율도 약 0.25%에서 0.42%로 상승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개인 사업자 대출의 부실 채권 비율을 볼게요. 부실 채권이란 은행이 더 이상 고객한테 상환받을 수 없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 부실 채권 비율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죠. 현재는 0.26%예요. 코로나 시기 대비 약 57% 상승한 수치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 연체 리스크도 언제 터질지 모른다라고 상황을 가정해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이 도대체 왜 발생했을까? 그 원인을 봐야겠죠. 일단 첫 번째로 코로나로 시작된 경기 악화 때문에 신용 등급이 낮아진 한계 기업들이 증가한 것이 가장 메인된 원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금리 상황이 역전됐죠? 일단 첫 번째로 코로나 시기 때는 미연준의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었기 때문에 대출 금리가 매우 낮았어요. 그만큼 금리 부담에 대한 개인 사업자들의 부담감이 낮은 상태였지만 지금은 다시 미연준이 금리를 인상시킨다는 기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이에 발생한 갭 때문에 결국 개인 사업자들의 상환 부담감이 증가하였다고 볼 수 있죠. 네, 그렇다면 이런 두 가지 상황 속에서 신한은행 이펙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되고 그리고 대비해야 되는 자세는 무엇일까요? 일단 첫 번째, 가계대출부터 봅시다. 가계대출. 일단 정부 그리고 금융당국, 은행 본사 측에서는 가계대출을 판매하지 말라고 억제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행원 개인의 입장에서 행원 개인의 실적 역시 낮아졌을까요? 그건 아니란 말이죠. 목표는 그대로인데 상품은 팔지 말래요. 그럼 이 갭 사이에 나타나는 영업 실적은 어떻게 채워야 한다? 여러분들의 영업력으로 온전히 자기 개인으로 채워야 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렇다면 영업점이 갖고 있는 고객 풀을 최대한 활용해서 여러분만의 개인적인 영업 실적을 차곡차곡 쌓아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개인 사업자 대출을 살펴볼게요. 일단은 사업자들의 대출 상한을 촉구를 해야겠죠. 가장 강력한 방법은 개인 사업자들이 대출을 받기 위해서 지급했던 이 담보를 가지고 상환을 지속적으로 촉구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면 자소서 문항으로 돌아가 볼게요. 제가 진행할 항목풀이는 1번 문항인데요. 본인의 성장 과정에서 가치관 정립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경험, 인물을 기술하고 은행권에서 일하고 싶은 이유를 작성해주세요. 크게 묻고 있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일단 첫 번째, 가치관이고요. 두 번째, 성장 과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은행에서 일하고 싶은 이유를 묻고 있네요. 결국에는 지원 동기를 묻고 있는 항목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가장 예쁘다, 가장 가독성이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프레임은 바로 아래와 같아요. 가치관과 결국 은행의 지원 동기를 연결시키는 건데요. 예를 들면 저희 가치관은 A입니다. 그래서 저는 은행에 지원하였습니다. 은행의 전략과 제가 추구하는 가치관은 유사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프레임이 가장 가독성이 좋은 자소서 작성 방식이에요. 이렇게 지원 동기를 작성하시고 난 뒤에 여러분들의 분량이 조금 부족하겠죠? 이 문항은 약 1,500자의 분량을 갖고 있는 항목이기 때문에 분량이 조금 많이 부족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원 동기 이후에 여러분들이 작성할 만한 내용들은 두 가지 가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그냥 구체적으로 입사 후보를 작성을 해주세요. 그리고 다른 방면으로는 여러분들이 회원에 지원하기 위해서 준비해온 직무 역량들을 풀어내주시면 됩니다. 애매모호할 것 같아서 그냥 예시를 가져와 봤어요. 일단 첫 번째로 지원 동기 작성 이후에 직무 역량을 나타내는 방식입니다. 네, 제가 은행에 지원한 이유는 결국에는 저희 가치관과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지원 동기를 마무리해 주었어요. 여기서 마무리를 해주었죠. 네, 여기가 직무 역량을 표현해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음에 두 가지 직무 역량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냥 두 갈식으로 준비한 직무 역량을 명시해 주었어요. 첫 번째로는 땡땡땡의 역량입니다. 행운이기 때문에 영업적인 역량을 준비할 수도 있고 남을 설득할 수 있는 역량, 아니면 남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역량을 준비할 수도 있죠. 그리고 두 번째, 땡땡땡한 역량입니다. 라고 또 다른 역량을 명시하면 돼요. 예를 들면 디지털 역량, 아니면 데이터 역량, 아니면 금융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들, 여러분들이 그동안 함양해왔던 역량을 자유롭게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입사업 후보를 작성할 수 있는 프레임을 가져와 봤어요. 동일하게 내가 은행에 지원하는 이유는 나의 가치관과 은행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라고 작성을 해주었고요. 바로 뒤에 그래서 나는 입행에서 일하는 목표를 달성하고 싶다.
그래서 이 E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생각하는 필요한 전략은 바로 D라는 전략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다음에 두 가지 행동력을 통해서 이러한 전략을 직접적으로 실행해 보겠다라는 식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바로 작성 프레임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가지로 작성을 해주시면 깔끔할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는 가치관에 대해서 기술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가치관을 갖게 된 계기에 대해서 기술을 해주시면 돼요. 이게 바로 성장 과정에 해당이 되겠죠. 뭐 여러분들이 경험하신 거 아니면 여러분들이 옆에서 지켜봤던 인물들의 사례를 기술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은행권 지원 동기에 대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배무 포부나 직무 역량을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이 두 가지 중에서 하나만 작성을 해주시면 된다는 점에서 그렇게 큰 부담을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첫 번째 예시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가치관을 두 가지식으로 작성을 해왔어요. 아무리 작은 단계일지라도 소중한 기회로 여기고 디테일을 놓치지 말자라는 가치관을 갖게 되었습니다. 라고 기재를 해주었죠. 해당 가치관을 갖게 된 계기를 작성을 해보았어요. 일단 식음료 업계에서 영업 관리를 담당했을 당시 여사님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았습니다. 이 업무를 통해서 여사님의 부상 방지, 더 나아가 사기 진작을 위해서 간단한 체조 활동을 했는데 이 활동이 처음에는 여사님들이 귀찮다라는 등 부정적인 반응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이 체조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고 결국 본사까지 이 활동에 대한 호평이 이어져서 사규로 이어졌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은행권도 역시 규모의 경제를 실천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라고 기재를 하였어요. 왜 규모의 경제를 실천하는 곳일까? 개인 고객들의 자산 관리를 시작해서 결국에는 대한민국 전체 사회의 경제 건전성을 높여가는 과정을 실천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개인 고객 단위로 자산을 증액시키고 더 나아가 펀드를 투자시키고 주식을 관리하는 방법을 알려주면서 결국 대한민국 국민을 잘 살게 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곳이 은행인 거잖아요. 이런 잘 사는 사람이 많을수록 결국 대한민국 경제 전체는 성장해 나가기 때문에 이런 규모의 경제를 실천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은행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은행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은 고객 개인의 자산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대한민국 경제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페이지 후로 넘어갔어요. 앞서 말씀드렸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안도감을 줄 수 있는 행운으로 성장하고 싶다라고 이 페이지 포부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이 안도감을 줄 수 있는 행운이 되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대출 심사를 했을 때 무조건 고객한테 된다는 말을 전달하기보다는 고객이 희망하는 날짜에 돈이 나올 수 있을 거라는 신뢰감을 주는 작은 행동력으로부터 안도감을 끊임없이 고객한테 제공해주고 싶다라고 작성을 해보았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예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번째 예시는 지원 동기 이후에 직무 역량을 기재하는 방향으로 작성을 해보았는데요. 일단 가치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다를지라도 언젠가는 통하게 되어 있다는 믿음으로 어떻게 연결고리를 생성해 시너지를 낼 수 있을까 고민하는 습관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이 사람의 가치관이죠. 결국 요약하자면 다를지라도 결국에는 하나의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다. 다름은 결국 연결된다라는 가치관을 갖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가치관을 갖게 된 계기에 대해서 작성을 해보았어요. 일단 회사 전반적인 영업 상황을 관리했던 기획팀에서 근무하면서 두 팀이 갖고 있었던 서로 다른 고민거리를 볼 수 있었대요. 예를 들면 물류팀은 코로나19로 발생한 물류 시스템의 중단으로 인해서 악상 재고 처리에 대한 고민거리를 갖고 있었고 그에 반해 상품 기획팀은 회사의 비용 절감 이슈 때문에 충분한 예산을 받지 못한다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이슈가 충돌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지만 이슈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이 두 팀의 고민거리를 중첩시키는 방향으로 설정을 해보았는데요. 예를 들면 물류팀이 갖고 있었던 악성 재고를 활용해서 상품 기획팀이 신상품을 제작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한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공통점을 갖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공통점을 찾아서 연결고리를 걸어줄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라고 점수를 마무리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지원 동기로 넘어갈게요. 이런 나의 가치관은 은행의 역할과 매우 닮아 있다. 그 이유는 은행은 돈을 빌려주는 사람과 돈을 빌리려는 사람을 연결해주는 중개자의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아까 그 성장 과정, 즉 지원자가 겪었던 경험에서도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두 사람을 연결시키는 역할을 수행하였잖아요. 이런 연결성에 집중해서 은행도 나의 가치관과 비슷하다라고 작성을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은행에서 서로 다른 방향성을 고집하는 주체들의 교집합을 찾아내고 싶다.
그래서 단순히 자금 지원을 하는 것을 넘어서 성장의 가치까지 사회 속에 뿌리를 내릴 수 있는 회원이 되고 싶다고 지원 동기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렇게 지원 동기를 작성하면 뒤에 직무 역량을 기술할 수 있겠죠. 직무 역량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러한 회원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 보증 업무를 수행하며 부실 대출 방지를 위한 기업 조사를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첫 번째 역량을 기재해 주었어요. 그 다음에 기업의 재무 구조를 판단하기 위한 회계 지식을 쌓았다. 그렇다면 이러한 지식을 어떻게 쌓았냐? 바로 자격증 취득을 통해서 쌓았다라고 직무 역량을 기술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마무리로 마지막으로 한 줄 형식으로 입행 후 후보를 간략하게 기재해 줌으로써 자소서 문항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더 많은 기업 분석과 원본 풀이는 저희 457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